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백색 국가 재배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향해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고 국민에게 단합을 당부했습니다.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규탄에 나섰는데요. 다만 대응 방안을 놓고는 온도차가 보였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우 세안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현장 아베 규탄하는 그런 현장도 보고 왔습니다만 어제 조치 때문에 많은 국민들 분노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이런 조치까지 내렸구나.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예. 이낙연 총리 말씀대로 건너서는 안 될 그런 선을 건넜는데 궁금한 것은 일본이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뭐 쭉 전문가들이 분석했듯이 국내 정치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참의원 선거를 겨냥을 했고 그 이후에도 지금 아베는 보수 우익 세력을 결집을 해서 평화헌법을 개정을 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 그게 이제 아베의 평생에 어떻게 보면 소원이다. 그런 이제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굉장히 집착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국제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동북아에서 일본이 상당히 패권적인 그런 지위를 노리고 싶은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지고 주도권을 잡으면서 재팬 패싱이라는 그런 이제 위기의식까지 드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일거에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남북 관계도 좀 균열을 가져오고 더 나아가서 한미 갈등까지도 유발하겠다. 그런 이제 아주 좋지 않은 속셈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간에 현재의 일본이 누리고 있는 기술 패권을 계속 유지해서 한국을 기술 종속국, 더 나아가서는 기술 식민지로 계속 묶어두겠다. 이런 이제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또 어디서 벤치마킹을 하는 거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서 일종의 이게 무역 전쟁 같아 보이지만은 기술 전쟁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이 제조업 2025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을 세계 넘버1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 라는 측면에서 지금 무역 갈등으로 이걸 때린다는 이제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벤치마킹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간에 역사 의식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계속해서 1965년도에 한일 협정 이후로 이게 바로잡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뭐 위안부 협상 문제라든지 그리고 우리 대법원의 지금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라든지 이런 게 나오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런 과거로부터 털고 가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그런 포석이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참의원 선거용이 아닐까 했는데 아예 한일 관계 자체를 재편하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배경 보고 계십니까? 글쎄 뭐 단기적으로는 선거용일 수도 있지만 아베가 일본의 수상 아니겠습니까? 수상에서 이런 국가적인 의제를 가지고 선거에 이용을 했다. 이런 것들은 좀 앞서 나가는 그런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제 36년 동안 일제가 저지른 만행이 상당히 컸고 수십 년이 흐른 동안 지금까지 해결됐거나 청산되지 않은 역사가 상당히 많고 그 핵심적인 것이 바로 한일 갈등의 요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우리 대법원에서 일본의 강제징용에 관한 배상 판결이 났고 그래서 전범 기업들을 우리가 가서 매각을 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그렇게 판결을 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문제가 저는 촉발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 물론 아베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쟁하는 국가로 해서 헌법도 개정하고 그런 것들이 다른 말로 하면 일본의 새 동북아시아 패권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동북아에서 일본이 핵심 역할을 한다면 결국은 한국을 패싱해야만이 일본이 주도권을 잡고 한중일 이렇게 해서 한국을 패싱하면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동북아에서 패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그런 핵심적인 그 키워드가 지금 살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이런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과거사를 덮고
지금 상당히 지금 이슈가 흐트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는 강제징용 해법에서 지금은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국가적인 의제로 지금 격상이 돼서 양쪽 국민들이 여기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이미 국가 간의 대결로 이게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싸움이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지금 흐르고 있고 예. 물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여 선거에서도 외부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강하게 일어나면 내부적으로는 단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마침 참여 선거에 있었기 때문에 아베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내 정치에도 일정 부분 이득을 받고 예. 결국은 이것이 이제 외교적으로 나가면 미국과 중국을 놓고 일본과 우리가 서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어떤 드라이브를 복잡한 그런 셈법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결국은 우리는 이것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저는 이제 중요한 것이 물론 이 경제적인 파고를 우리가 넘지 않으면 네. 결국은 자유무역, 자유시장주의 경제 아니겠습니까? 예, WTO 체제가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보호무역지는 WTO 체제에 반하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미리 대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이제 빠져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가 이거에 대한 해법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중간에 참여연 선거에서 아베가 승리했다는 거는 승리로 보십니까? 일단 과반은 넘었으니까요. 그 정도로 승리를 했고. 승리했다? 그런데 이제 개헌 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예. 3분의 2 이상을 확보를 네.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제 확보를 하지 못했고요. 그러나 이제 과반은 넘었으니까 예. 일단 뭐 승리한 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바로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우리를 배제하자. 우리도 백색 국가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서 일본을 빼겠다. 보니까 우리 백색 국가가 한 29개 국가가 대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일본을 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맞대응을 한 거잖아요. 이런 조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는 선택지가 없죠. 예.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부당하게 이렇게 경제 보복 조치를 해왔기 때문에 예. 그럼 이제 가만히 앉아서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뭔가 대응 카드를 내놔야 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국무회의 통해서 대국민 담화나 같은 그런 발언을 통해서 우리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적방하장격인 그런 태도에 우리가 그만 당할 수는 없다라고 예. 했기 때문에 우리도 대응 조치를 내놔야 되니까 일단 눈에는 눈으로 간다면은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 제외를 하니까 우리도 그러면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제외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백색 국가가 29개 국가인데 예. 거기서 현재 일본은 가국으로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가국과 지금 나국으로 돼 있는데 일본 아예 다국으로 따로. 특별 관리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인데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럼 예. 이제 특별 우대국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당장 우리는 이제 일본의 방사능 문제를 집중 때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해서 일본의 수산물 우리가 수입 안 하겠다. 그래서 WTO에서 이미 승소한 그런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식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 수입을 안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일본은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타격 입습니까? 타격을 입죠. 일본 쪽에서는 우리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이제 주장일 뿐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광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네, 없습니다. 지금 이미 현재 진행 중이고요. 당장 한일 노선이 상당히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심지어는 뭐 5천 원대까지 떨어졌다는 그런가요? 그런 이제 한일 노선도 나오고 있을 지경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폐기물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일본이 이제 석탄재를 우리나라에 90% 이상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입을 안 하면은 일본은 당장 이 석탄재를 처리하는데 골머리를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동시에 또 WTO에 제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WTO에 제소하면은 대략 시간이 2년 정도 걸리지만 일단 국제 여론전을 통해서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발판을 또 마련할 수 있으니까 이런 카드도 있고요. 예. 이제 더 나아가서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그러니까 지소미아죠. 이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도 맞대응을 나가면은 우리가 큰 타격을 입지만 일본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즉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이 차지하는 수입 비중이 한 9% 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한 9% 되지만 일본 측은 우리에게 수입하는 비중이 전체의 한 4%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절반 정도는
일본도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일본 기업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고 그렇죠. 심지어는 일본의 기업들이 못 살겠다. 예. 더 이상 이렇게 무리한 경제 전쟁을 하지 마라라고 아베에게 요구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아베 정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지금 최근에 예. 일본의 지식인 75명이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서명하고 있죠. 한국이 적이냐 그러면서 서명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맞대응도 중요하지만은 일본의 양식 있는 시민들을 향해서 일본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서 일관된 논리로 호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장 교수님께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일본에 얼마나 타격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관광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좀 체감을 한다고 해도 뭐 식품이나 폐기물 이런 거는 대체가 좀 충분히 가능한 품목이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본이 지금 2010년도에 중국이 수입 규제를 해서 일본이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중국산 히토류를 일본으로 수출하지 않는 것을 해서 일본이 상당히 그때 이 수입 규제에 대한 여러 가지 면역이 길러져서 이거에 대해서 이것이 이런 것들이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때 배운 것을 우리한테 지금 써먹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 싶은데 예. 물론 뭐 관광이라든가 식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일본이 우리한테 전략물자 1,200개 중에서 857개 정도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치명적인 그런 수입 규제를 우리한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출 규제 전체에서 9.4% 정도가 우리한테 타격이 상당히 크고 네. 물론 관광 같은 거 일본이 타격을 입을 수도 일단 전쟁을 하면 양쪽 다 피해를 입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일본도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일단 선제 공격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방어할 수 있는 준비 시간이 상당히 짧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현실인데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한일 무역의 어떤 생태계가 파괴될 가능성은 상당히 크고 예. 그리고 물론 뭐 우리 정부도 일본 수출품 159개 중을 전체 1,500개 중에서 10% 정도를 수입 규제를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네. 현실적으로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공작기계, 탄소섬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 예. 이렇게 됐을 때 산업계 전반의 파급 효과를 봤을 때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나게 저는 이제 크다고 보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백색 국가에 대해서 이런 배제하는 것을 번복하기 위해서 지금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걸 보더라도 산술적으로 보든 뭐 실질적으로 보든 경제적인 어떤 타격은 우리가 상당히 우리가 더 많다. 우리가 훨씬 예. 더 이제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2차 보복에 대해서 어느 품목, 뭐 1,100여 개 중에 어느 품목이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제 보니까 최백은 그 교수께서는 1,100 개를 쭉 훑어봤더니 이게 대체 가능한 게 대부분이더라. 물론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오는 게 있겠지만 귀찮을 수 있지만 대체 가능한 게 대부분이어서 그렇게 걱정할 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전문가가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위안이 되지만 예, 그 말 들으면 어쨌든 위안이 간에 지금은 경제 전쟁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미 반도체 세 가지 소재 부품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 90%까지 일본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심지어는 일본에 100% 의존하는 품목이 80개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런 품목 같은 경우는 영향을 안 받는다면은 좀 얘기가 안 되죠. 그렇죠. 특히 예. 이제 한 1,100여 개 품목 가운데 예. 159개 정도의 품목을 우리는 이제 특별 관리 품목으로 지금 정부가 집중적으로 대응에 그래요. 나선다고 하니까 예. 우리가 지금 사실상 전쟁 국면에서 두려움을 가지면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네.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우리가 똘똘 뭉쳐서 네.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네. 자신감을 갖되 일본의 이런 경제 보복 조치를 너무 가볍게 볼 필요도 없다.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그럼 싶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 긴급하게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단호한 단어를 썼고요. 엄중한 그런 지금 그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모두 발언에서는 어떤 점이 들어오시던가요?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이제 명확했다고 봅니다.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단행한 것은 부적절했다. 이렇게 이제 선제적으로 비판을 하고 다시는 우리가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겠다. 최근에 뭐 얘기했던 반도체 3개를 포함한 857개로 수익과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큰 이제 피해를 당하겠다는 그런 어떤 대통령의 염려 어린 말씀이 있었고 예. 그래서 제조업 강국 이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단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단결한다는 것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노사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일치 단결해야만이 일본의 이런 무역 보복 1차, 2차, 앞으로 3차, 4차까지 계속 무역 보복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예. 이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 이것은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뭐 외교적으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당부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뭐 대일 항전이라고 무역도 결국은 전쟁 아니겠습니까? 네. 대일 항전 의지를 대통령으로서 강하게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결국은 양쪽 다 단기적으로는 큰 타격을 볼 겁니다. 우리와 일본도.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잠재력 그리고 불안감을 해소를 하고 그리고 내수 시장 확보하고 어떤 수입의 다변화를 하면 결국은 우리 경제가 더 건강한 네. 체질로 바뀔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현실 인식에 대한 어떤 어려움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이런 희망 이런 것들을 동시에 국민들한테 말씀하셨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에 일본 측의 반응도 뭐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 사토 마사이사 외무부대변인 우리로 치면 차관급 인사라고 합니다. 이 인물이 평가를 했는데 도둑이 뻔뻔하게 군다는 품위 없는 말을 쓰는 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어떻게 상대국 정상에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상당한 결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정상이 아니다, 뭐 외교적 결례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야말로 정말 정말로 대표적인 그런 예. 적반하장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기억하지만은 지난번에 이 한일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 실무 협상할 때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뭡니까? 우리 측 대표가 갔을 때 창구 네. 같은 데서 네. 회의를 했지 쳐다보지도 않습니까? 않고요. 인사도 안 그리고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예. 우리 측은 다 정장 메고 정장하고 넥타이 메고 갔는데 그쪽은 넥타이도 메지 않고 반팔 차림으로 예. 그리고 뭐 종이를 붙여가지고 정말 그런 외교적인 결례가 없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외무성 부대신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육군 자위대 출신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보수 극우 세력이죠.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 독도에 강제적으로 들어오려다가 결국은 입국을 쫓겨났죠. 못하고 쫓겨난 이제 그런 인물인데 지금 이제 일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한일 양국 간에 불행한 일이죠. 네. 우리가 한일 역사를 보면은 결국은 우리나라를 침략을 하고 그리고 아시아를 침략을 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한 것은 결국은 나쁜 지도자 예. 그리고 또 여기에 호응하는 군부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아베 지금 일본 총리의 집안도 그렇고 네. 또 아베 총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아베 총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이 보수 우익 세력, 군부 세력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나마 좀 위안이 되고 있는 것은 일본의 관계, 재계가 다 지금 아베의 이런 보수 극우적인 일방 밀어붙이기 행보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즉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국제 여론에 호소를 하고 일본의 양식 있는 지성인들에게 계속해서 호소를 해 나간다면은 아베의 이런 정말 적반하장식의 경제 보복 조치가 결국은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예. 좀 이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배 교수님께서는 특파원으로 또 활동을 하셔서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을 도둑이 뻔뻔하게 군다, 뭐 비슷한 뜻이긴 하지만 좀 악질적으로 약간 번역이 된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도 이제 전형적으로 악의적으로 자기들이 유리하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언론도 그렇고 결국 이제 문제의 본질이 과거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과거의 침략의 역사,
남의 나라를 지배한 이런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과거사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을 사죄하면서 새로운 미래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이제 경제 전쟁으로 더 나아가서 이제 안보 갈등으로까지 이어질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여기서 독일과 프랑스 관계를 좀 얘기해 보면은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3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보불 전쟁이 있었고 1차 전쟁이 있었고 2차 세계 대전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양국이 굉장히 잘 지내거든요. 더군다나 EU 통합에 함께 주축이 됐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과거사에 대해서 정말 상징적으로 나선 그런 인물이 있었어요. 빌리 브란트 총리 같은 그런 사람은 오히려 나치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투사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골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도 나치에 이제 정말 강력하게 항쟁하는 그런 투사였단 말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이 양국의 협력의 미래를 만드는 상징이 됐는데 우리는 거꾸로 어땠습니까? 일본군의 장교였던 좀 죄송하지만 이제 그 장교가 1965년도에 한일 협정에 앞장을 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상당히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한일 협정이 결국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연장에 의해서 강요된 그런 조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우리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조약이었기 때문에 그런 협정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잘못된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고 차제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한일 관계를 새롭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1965년도 한일 협정을 더 한 단계 성숙시키는 신한일 협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세계사와 국사를 이제 넘나드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거 여쭤보면 시간이 거의 다 될 것 같은데요.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에 대해서 강영화 장관도 이번 방콕에서 포럼에 갔잖아요. 거기서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났습니다. 여기서 지소미아 폐기 검토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폼페이오 장관은 뭐 침묵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그리고 일본 측에서는 이거는 폐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 지소미아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도 들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꺼낸 것은 한일 무역 갈등에 미국을 끌어들여서 미국이 중재 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애초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언론에 이제 공개하고 외교적인 압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일 정보 보호 협정이 2016년도에 체결이 됐는데 이 체결될 때 일본이 원해서 체결을 한 겁니다. 우리 시민단체가 상당히 반대를 했고 그때 당시에 해도 이것을 했고 그 전에 2014년도에는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북한에서 미사일이라든가 핵실험을 하든가 하면 1.5초 내에서 사이버상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동시에 공유하는 그런 정보 협정이 공유 협정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지소미아 협정은 우리와 일본뿐만이 아니고 한 30개국이 같이 협정이 된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미국의 지금 이 지소미아를 보는 이런 관점을 보면 냉정하게 본다면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 안보도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뭐 볼턴과 폼페이오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일 간에 좋은 지점을 돕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언론적인 얘기만 지금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한다는 미국 입장에서는 지소미아에서 한국이 일본한테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원론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면적으로는 반대한다. 이런 지금 취지의 지금 워딩을 저는 한다고 보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이 지소미아 폐기를 강수를 우리가 여기에서 액션까지 직접 할지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고 이거에 대해서 정부 그리고 국방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국과의 여러 가지 협조 이런 것까지 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지소미아 찬성 반대입니까? 폐기에 대해서? 지소미아는 이제 양날의 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잠깐만.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그 시행 28일이거든요. 근데 지소미아가 우리가 결정을 내려면 24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뭔가 미국의 중재 역할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